장기 실종 사건이 왜 발생할까요? 대부분은 증거가 없어서 국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 이후 시신으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신원을 특정할 만한 지문, 유류품 혹은 제보가 없다면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른 채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수사의 시작은 신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일부러 신고를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적으로 살아있는 척, 그리고 시간을 끌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시오패스 같았다, 사이코패스 같았다, 상대방의 말대로 그대로 조종당했다. 오늘 여러분과 장기 연쇄실종 사건의 피의자신 분 강상돈, 소시오패스 같았던 그의 행적으로 실종자 분들을 찾는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스 컴팩트의 김원입니다. 저희 첫 번째 섹션은 실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천안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32세 김씨. 돌연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힘들게 합격한 교사 생활을 포기합니다. 2005년 2월 19일 오전 10시 미국으로 출국하는 그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에게 다르게 들립니다. 학교 측에다가는요, 교회에서 만난 재미동포와 결혼을 하게 되어 미국으로 간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한다. 가족들에게는 원어민 교사로 일하게 돼서 미국으로 간다. 친구들에겐 미국에 있는 친척 목사님에게 간다. 일단 혼자 갈 거다.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벌써 15년째 실종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드린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의 신원, 신분, 그 어디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던 교사였다는 거죠.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간다라는 건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가는 원인 자체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핑계 같은 느낌을 던졌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학교 쪽에는요, 누군가와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까운 지인, 가족에겐 혼자 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냥 혼자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 누군가랑 같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다르게 했을까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 이야기는 김씨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자,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겠습니다. 정말 떠났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출입국 기록입니다. 그런데 김씨는 2005년 이후 한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는 알 수 없지만 2020년 현재까지 김씨는 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딘가에 살아있는 걸까요? 대부분 생존 반응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째로 의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병원 치료, 의료 보험 내역이지요. 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15년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통신 내역입니다. 전화를 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15년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돈을 써야 된다. 살아있다면 말이죠. 근데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돈을 썼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살아있었던 게 맞는 거네요. 돈을 쓰고 있었던 거니까
무언가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자취를 감췄구나. 그런데요, 저희 내역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라고 얘기한 그 시점 이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계속적으로 ATM 기계로 70만원씩 인출을 하며 통장에 있는 돈 2,370만원을 인출합니다. 즉 현금화했단 얘기죠. 현금을 전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05년 10월 23일까지 2,851만 3,426원 총 8장의 신용카드로 계속해서 사용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즉 연체가 된 상황이었죠.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썼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생존 신호는 있습니다. 분명 돈을 썼으니까. 그런데 이 행적은 분명 의심이 갑니다. 병원 치료 없이, 통신 내역 없이 갑작스러운 소비 패턴 말이죠. 왜냐면 사람들마다 원래 갖고 있는 소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가출한 사람이 누군가에 들키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자신의 돈을 현금화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누군가 자신을 찾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현금만 쓰며 위치를 들통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일 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썼다는 건 당연히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 행동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현금도 다 찾았다. 그런데 신용카드까지도 다 쓰고 있다. 돈을 다 쓰고 있다란 뜻이 됩니다. 그런데 통신 내역도 없고 통신비 결제도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시에 썼던 내용의 내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상적인 사용 내역들이 확인됩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은 것, 결제 금액. 근데 금액이 10몇만 원씩 나오는 걸 보면 혼자 먹은 것 같진 않습니다. 또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요. 그럼 여기서 뜻하는 게 뭘까요?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핸드폰을 쓰지 않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쓰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활동 반경 자체도요, 자신이 교사로 근무했던 천안 지역입니다. 천안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자취를 감췄지? 교사 생활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 카드 사용 내역에는요, 주유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본인의 차가 있었거든요. 소렌토 차량으로 확인되는데 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럼 그냥 돈을 막 쓰며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인 건가?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대책 없는데, 원래 그렇게 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세 번째 섹션, 바로 접촉입니다. 한 통의 편지가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갔다라고 얘기가 되고 7개월 만에 온 연락이었는데요.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문자도 아니었고요. 워딩으로 친 편지였습니다. 바로 이런 식이었지요. 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개 읽어드리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막도 여기에 나올 겁니다. 보고 싶은 엄마. 엄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데이트 좀 하고 자리 좀 잡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회사도 뉴욕으로 옮겼어요. LA에서 교사직이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정리하고 변호사 자문회사의 임원으로 스카우트가 되어 장래를 위해 그냥 결단을 내렸어요. 공부도 하고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만 보람은 있어요. 변호사들과 또 많은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이라 인종들도 다양해요.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며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중간중간 내용의 문제인데요. 첫째, 이상한 점은 자필 편지가 아닙니다. 워드로 왔습니다. 뭔가 인쇄를 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거나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저희가 이 편지 내용에서 제일 신경 쓰게 보였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띄어쓰기가 안 맞습니다. 평상시에 글 쓰는 걸 매우 좋아했던 사람, 필체도 예쁘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던 교사. 근데 띄어쓰기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될 만큼 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맞지 싶을 정도 있죠. 처음 몇 개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런 패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게 어떤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이 됐다면 분명 밑줄 같은 게 갑니다.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수정이 안 됐다는 건 메모장 같은 걸로 작성돼서 수정 없이 그냥 인쇄해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의심이 가는 생각이었죠. 자, 물론 이건 그냥 심증입니다. 근데 보이십니까? 2005년 9월 13일 탕정. 저 우편이 탕정에서 왔습니다. 탕정이 어디지? 라는 생각인데 찾아보니 충남 아산에 있는 탕정 우체국입니다. 저 소인의 뜻은 그겁니다. 저기에 와서 누군가 직접 줬고 그래서 도장을 찍고 보냈다란 얘기지요. 2005년 9월이면 미국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왜 충남 아산 탕정에 와서, 그럴 거면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편지 내용 내부를 보니까 적혀 있긴 합니다. 자, 편지 내용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공 날짜로 7일날 회사 비행기로 한국에 가요. 기흥, 아산에 있는 기업체에 있을 예정이에요. 혹시 편지라도 보낼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락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인턴 계약 규정을 어기면 불이익이 많아서 엄마가 서운하셔도 좀 이해하세요. 라는 내용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해서 건너왔구나. 와서 중간에 잠깐 들려서 편지를 보내고 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멘트입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일까요? 그런데 편지 내용 마지막에 나온 그 말, 인턴 계약 규정을 어기면 불이익이 많다. 지금 현재 인턴으로 있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원어민 교사직으로 간다라고 가족들한테 얘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몇 가지 오류가 조금 보입니다. 첫째, LA에서 교사직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자문 회사에 들어갔다. 거기서 임원으로 스카우트가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변호사 회사의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말이 진짜 이상합니다. 백인, 흑인, 황인, 갈색인 기타 여러 종족들이 각 나라와 국제적인 대기업을 위해 열심히 24시간 쉬지 않고 뛰고 있어요. 한국인은 2명 있어요. 나하고 몇몇 사람이 아직 인턴 임원인데 빨리 국제변호사 자격증을 따려 해요. 자, 여러분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사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 대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말을 왜 하지 싶을 만큼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외국어가 익숙해서?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된 케이스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어를 다 잊었다 싶기도 이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붙습니다. 다행히 회사 차원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 돼서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그럼 이 말대로면 자신에게 엄청난 대우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회사에 임원으로 스카웃이 됐는데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딸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유엔 위탁 업무와
각 기업체의 기업 경영 노하우를 자문하고 운영 간섭을 하기 때문에 보안이 참 엄해요. 특히 임원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인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국외통신 및 서신 연락이 회사 보안상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자주 연락하기가 힘들어요. 뭐 시간도 없지만요. 자기가 연락을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 이름인지도 안 들어가 있고요. 뭘 하는지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데 변호사에 국제 변호사도 아닌데 그걸 도와주는 거기 인턴으로 들어가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LA에 집을 샀답니다. LA에 집도 샀어요. 외국인이 집 사기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잘해서 미국 달러로 65만 불짜리 좀 큰 집을 샀어요. 3년 할부금 열심히 내야 해요. 할부금이 버거워 3년 임대 주고 뉴욕으로 와 회사 임원용 독신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한국 평수로 건평 75평, 대지 300평 정도 되는데 좀 큰 것 같아도 나중에 가족들과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지붕의 2층 집인데 잔디가 너무 멋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편지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만약 정말 3년 만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LA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이 이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낼까요? 나 집 샀어. 나 어디 취업했어. 보안상 뭐가 안 돼. 나 잠깐 서울 갈 거야. 나 잠깐 한국 가. 근데 연락은 안 돼. 김일세. 이거 어기면 나 잘려. 여러분, 엄마한테 오랜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무언가 나 찾지 마 라는 느낌 보이시지 않나요? 나를 찾지 마. 나랑 어차피 연락이 안 될 거야. 이 느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감추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껴있는데 우리는 이 편지가 김씨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김씨가 보낸 거라면 미국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김씨는 미국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면 나 찾지 맙니다. 나 잘 살고 있으니까 실종신고 넣지 마. 왜냐면 실종신고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니까. 그게 이 편지 안에 감춰진 목적과 의도,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회사 보안이 너무 강하니까 내 신원 노출되면 안 돼. 이거 노출되면 회사 잘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찾지 마. 그럼 김씨가 진짜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씨는 이런 회사를 다닌 적도 없고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잡힐 편지도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가 보냈을 확률이 있네요. 그러면 우린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요, 카드를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인출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김씨의 본집의 주소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씨의 여동생의 전화번호도 합니다. 갑자기 전화번호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언니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 근처에 가면 가전제품 거기 있죠? 언니가 주래요. 김치냉장고. 그거 사놨어요. 가서 받아가세요. 끝입니다. 왜 보냈는데요? 언니 어딨는데요? 혹시 어떤 회사인데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애나가 보낸 거다 라고만 합니다. 편지에 있는 영어 이름 다이애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전화에 통화 시도를 해봤지만 발신 제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거래 내역에 김치냉장고 80만원짜리 산 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와서 진짜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카드를 쓰는 사람, 돈을 인출하는 그 누군가가 그곳 가까이 집 근처까지 와서 결제를 하고 갔답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김씨는 아닙니다. 김씨였다면 가까이니까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게 가리키는 사람 단
한쪽으로만 갑니다. 김씨가 직접 돈을 뽑지도 않았고 돈을 쓰지도 않았다. 그러면 김씨에게 어쩌면 카드 비밀번호도 강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김씨를 조종한 사람, 그리고 그 김씨를 가족들과 멀게 한 사람, 실종 신고할까봐 두려워서 김씨한테 이상한 걸 보낸 사람, 그 한 사람은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카드 거래 내역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금은방에서 카드로 1,300만 원 정도의 금을 구매한 결제 내역. 남자가 와서 구매했다. 키가 좀 크고 훈남 스타일이다. 머리가 조금 빠졌다. 언변이 매우 좋았다.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하셨던 얘기는 사업하는 것 때문에 뇌물 비슷하게 하는 건데 뭐가 좋을까? 금을 추천했더니 근데 이거 사업용이라 내 카드로 하면 걸리니까 내 아내 거, 내 동거 함께 사는 약혼자 걸로 카드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며 김씨의 카드를 내민 사람, 바로 이 남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분명 김씨는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씨가 함께 이 남자와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회를 해봤는데 당시 경찰 수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카드를 썼다라는 내역도 확인은 됩니다. 이들의 관계는 뭐였냐면요, 좀 안타깝지만 김씨도 결혼을 했다 이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강씨, 강상준도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혼을 준비하며 속이고 김씨를 만납니다. 나 이제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굉장히 평상시에도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붙어 있었다.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강씨의 진술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는 돈을 빌려줬다. 내연관계는 맞지만 나중에 돈을 좀 돌려달라라고 얘기한 게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받은 것도 차가 맞다. 내가 소렌토 차량을 받은 것도 맞고 카드를 쓴 것도 맞다. 그냥 이 사람이 자기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다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주고 간 것뿐이다. 나에게 서류를 준 게 바로 이 증거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차를 매매한 것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은 다 됐습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분명 둘 사이에 연락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연락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있던 걸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긴 걸까? 근데 수사 내역을 확인하다가 좀 이상한 걸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강 씨를 추적하던 경찰의 눈에 한 아파트가 보이게 됐는데요. 이 아파트에 강 씨가 거주하는구나. 이 안에 그러면 어쩌면 김 씨가 살 수도 있겠다,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소유주는 양 씨였습니다. 다른 여자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양 씨도 실종자입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양 씨도 어떻게 사라졌냐면 중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건 이 남자였죠. 두 가지 패턴이 매우 비슷하고 동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정말 이들에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던 걸까요? 이 안에 한 가지 비밀이 좀 있었습니다. 사라진 김 씨, 그리고 사라진 양 씨,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현재 피의자 강 씨. 이 사람을 만난 이 두 쪽 사람 모두 다 사라졌고 내연관계처럼 보여집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거 잘 봐주십시오. 여기가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진 관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만나고 있었지요. 근데
양 씨가 평상시에 강 씨를 자신의 큰오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같았는데요. 이상하다. 그리고 뭔가 정신적 지주인 것처럼 중국 가서 함께 살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라져버렸죠. 양 씨의 실제 오빠가 있습니다. 실제 오빠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양 씨의 실제 오빠가 왼쪽에 있고요. 자, 이렇게 동생입니다. 강 씨는 실제 오빠의 친구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신부가 김 씨입니다. 자, 이게 어떤 소리냐면 잘 들어주십시오. 양 씨와 김 씨는 신우이 관계였습니다. 자, 강상도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친구의 전 와이프와 교제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친구의 여동생과 교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둘 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거든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돈을 쓰고 움직이고 이 중심엔 이 남자가 있는데 말이죠. 아직까지도 이들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무서운 건 그 이후 강 씨는 출국을 해 필리핀에서 한인 식당을 차리고 자신의 원래 가족과 함께 삽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아직까지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한 상황이죠. 금괴도 팔고 그리고 아예 사라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농락했습니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때문에 행적도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 씨를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요청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주하게 냅뒀고 차량까지도 당시에 수색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카드를 썼다는 걸 알았음에도 말이죠.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이 사건이 이렇게 장기 연쇄 실종에 대해 미제처럼 빠졌던 이유는 당시에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제 잡아야 됩니다. 강 씨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뒷이야기 부분은요, 왜 필리핀으로 도주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을 유족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현재 방송 준비 중입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추후 내용들은 앞으로 기사가 뜬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저희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 필리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저희 필리핀 사건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은 확실히 무언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하고 뭔가 진행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법적인 체제의 문제예요. 어떤 혐의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재판을 받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심 재판을 받는 데까지도. 근데 문제는 1심 재판을 받는데 예를 들어 보석금을 내거나 아니면 로비 같은 걸 해서 탈옥을 하거나 도주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워낙에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탈옥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교도소를 넘어가고 뭔가 엄청나게 계획을 꾸미고 이럴 것 같지만, 여기는 돈이면 다 끝나요. 그냥 경찰을 매수하는다의 정도로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신이 있는 지역에 있는 경찰 정도 매수하고 돈 주고 그냥 바로 그냥 걸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그냥 압송하고 그냥 송환하고 이동하다가 돈 주고 끝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필리핀에 있는 케이스를 정말 잡기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만약에
뭐 인터폴 수사가 들어가서 체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어렵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송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돈으로 로비가 안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중간에 또 돈으로 로비하면 또 도주하고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현재 그 문제도 껴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번째 실종된 사람과 그러니까 과연 가족들이 다 모를까 이런 의문점을 던지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 이 사람이 과연 지금도 이 얼굴로 갖고 살까, 그리고 모습을 바꿨을 확률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근데 분명한 건 한국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한국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생존 신호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돈을 썼던 행적에 대한 모습을 보면 바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으로 건너간다라고 얘기를 한 그 2월 19일 그 이후에 조금 잠잠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 그 사이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라 어디라고는 알 수 없죠. 위치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수사에 대한 부분이 거기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그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많은 제보가 필요한 그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 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